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의 이혼, 차마 엄두도 못 내던 그 선택. 잊지 못할 첫사랑이 귀국하자 남편은 산부인과 검진 중인 저를 버려두고 심지어 대대로 내려오는 며느리의 갑오 팔찌까지 그녀에게 건넸어요. 모두가 저를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세 가지 일을 차분히 해냈고 집에 돌아온 남편 이준호는 제 이름은 김지우. 올해 30살입니다. 남편 이준호 씨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결혼 초 2년 동안은 서로 사업에 매진하느라 아이를 서두르지 않았죠. 그러다 작년 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주를 보게 되었다며 자랑하고 다니셨죠. 오늘은 제가 임신 3개월째 되는 날로 의사의 당부에 따라 첫 정기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준호 씨에게 오늘 휴가를 내서 함께 가자고 약속해 두었죠. 그때 그는 흔쾌히 동의하며 우리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침 7시 저는 잠에서 깨어 잠옷을 갈아입고 일부러 넉넉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준호 씨의 아침 식사도 준비했죠. 하지만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아도 준호 씨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침실 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노크했어요. 준호 씨, 일어나야죠. 더 자면 예약한 검진 시간에 늦어요. 더 자는 예약한 검진 시간에 늦어요. 거자면이 조용했어요. 다시 노크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를 흔들었어요. 준호 씨, 얼른 일어나요. 오늘 산부인과 가는 날인데 잊었어요. 준호 씨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관자놀이를 기볐어요. 검진. 알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는 듯 했어요. 저는 마음이 좀 조급해졌죠. 더 자지 마요. 더 자면 늦어요. 우리 9시 예약인데 벌써 7시 반이에요. 씻고 아침 먹고 병원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시간 없어요. 그제야 준호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하품을 했어요. 알겠어. 금방 일어날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들어 몇 번 화면을 빠르게 넘겨보았어요. 뭘 보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몸을 돌려 침실을 나와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데웠죠. 제가 아침 식사를 식탁에 놓았을 때 준호 씨는 그제야 느릿느릿 침실에서 나왔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영 피곤해 보였죠. 어젯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요? 저는 그에게 죽을 떠주며 물었어요. 준호 씨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새벽에야 잠들었어. 저는 그가 안쓰러워졌어요. 그럼 오늘 가지 말까요? 저 혼자 가도 괜찮아요. 준호 씨는 집에서 좀 쉬어요. 준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지. 이렇게 중요한 검진인데 내가 어떻게 빠져? 걱정 마. 괜찮아.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들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 씨는 계속 휴대폰으로 메시지에 답장하고 있었고 가끔은 휴대폰에 대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누구한테 온 메시지냐고 묻자 그는 회사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곧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가득 차서 마냥 행복했죠.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 40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접수 창구로 가서 진료 번호표를 뽑고 준호 씨에게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번호표를 받아 대기실로 돌아왔지만 준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준호 씨. 어디에요? 저 번호표 뽑았어요. 이제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해요. 전화기 너머 준호 씨의 목소리는 다소 흐릿했어요. 나 주차장인데
뭘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먼저 가서 기다려. 나 금방 갈게. 알겠어요. 그럼 빨리 와요. 이제 우리 차례 다 돼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진료 기록지를 들고 산부인과 진료실 문 앞으로 갔어요. 진료실 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임산부와 그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었죠. 어떤 남편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물을 건네거나 부채질을 해주며 다정하게 보였어요.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준호 씨는 왜 아직 안 올까? 또 뭘 잊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새 9시가 되었고 의사는 첫 번째 환자를 불렀어요. 바로 저였죠.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참을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았죠. 의사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혼자 왔어요? 보호자는요? 저는 좀 민망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주차장에 있는데 금방 올 거예요. 의사 선생님, 먼저 검진해 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의 검진을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고 체중을 잰 뒤 저를 검진 침대에 눕히고 초음파 기계로 배를 비췄죠. 둥둥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어요. 아기의 소리를 처음 들은 순간이었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 감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준우 씨가 오면 꼭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검진이 끝났을 때는 이미 9시 반이었어요. 저는 검진 보고서를 들고 진료실에 나왔지만 여전히 준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드디어 연결되었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단번에 차갑게 만들었어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제가 그에게 왜 아직 안 음았느냐고 채 묻기도 전에 준호 씨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리고 여자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준호 씨, 어디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주차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왜 아직 안 와요? 주차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왜 아직 안 와요? 저 검진 다 끝났어요. 전화기 너머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준호 씨의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대체 무슨 급한 일이 저와의 검진보다 중요하단 말인가요? 우리 진작에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약속을 바꿀 수 있어요? 묻지 마. 아무튼 아주 중요한 일이야. 준호 씨의 목소리는 더욱 짜증이 섞였어요. 너 혼자도 할 수 있잖아. 검진 끝나면 택시 타고 집에 가든가 운전기사 시켜서 데리러 오라고 해. 나 먼저 바빠서 가봐야겠어.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준호, 나 지금 당신 애를 임신하고 첫정기 검진을 받는 중이에요. 같이 가기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혼자 가라고요? 대체 무슨 급한 일인데요? 똑바로 말해봐요. 아마 제가 너무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었는지 준호 씨는 마지못해 말했어요. 수민이가 돌아왔어. 방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데리러 가야 해. 수민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최수민은 준호 씨의 첫사랑, 남들이 흔히 말하는 대골광이었죠. 둘은 대학교 동창으로 4년간 연애하다가 수민 씨가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다고 해요. 준호 씨는 결혼 전에 저에게 언급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연락도 끊겼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아직도 왕래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준호 씨는 그녀를 마중 나가기 위해 저와의 검진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울었어요. 최수민 씨가 귀국한 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 사람 가족이나 친구는 없어요? 꼭 당신이 마중 나가야 해요? 오늘 내가 검진받는 날인 거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어요?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수민이가 외국에서 혼자 지내느라 힘들었을 텐데 귀국했는데 마중 나갈 사람도 없잖아. 내가 친구로서 마중 나가는 게 뭐가 어때서. 검진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너 혼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잖아. 그렇게 유난 떨지 마.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이준호, 나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당신한테 검진 같이 가달라고 한 게 유난 떠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처음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할 때는 왜 유난 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최수민 씨는 당신 친구고 나는 당신 아내이자 당신 아이의 엄마예요. 당신 마음속에 대체 누가 더 중요한데요? 전화기 너머 최수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드럽게 들렸죠. 준호 씨,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해졌어요? 괜찮으시면 저 혼자 택시 타고 갈게요. 형수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준호 씨는 최수민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투가 단번에 부드러워졌어요. 괜찮아. 너랑은 상관없어. 걔가 좀 오버하는 거야. 기다려. 나 지금 공항거에 다 왔어.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 전화해 대고 말했어요. 김지우, 나 더 이상 너랑 얘기할 시간 없어. 공항거에 다 왔으니 너 혼자 조심해서 집에 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쥐고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너무나 서럽고 창피했죠. 방금 전 검질실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는 준호 씨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는 다른 여자를 위해 저를 혼자 병원에 버려두고 갔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았어요. 울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저를 데리러 와달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한 부부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외투를 벗어 아내에게 입혀주며 다정하게 물었죠. 피곤하지 않아? 우리 어디 앉아서 좀 쉬었다 갈까?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쓰라렸어요. 똑같이 임신을 하고 똑같이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다른 사람의 남편은 이렇게 자상한데 제 남편은 첫사랑을 위해 저를 버리고 간 것이었죠. 차에 올라타자 운전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고 저는 집 주소를 말한 뒤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준호 씨의 말들과 최수민 씨의 목소리로 가득했죠. 준호 씨와 결혼한 지 3년. 저는 줄곧 우리의 감정이 아주 좋고 그도 저에게 꽤 잘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아마 단 한 번도 그의 첫사랑을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집 안은 아침에 나설 때처럼 텅 비어 고요했어요. 신발을 갈아 신고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다시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휴대폰을 들어 준호 씨의 메신저를 열었어요. 언제 돌아올 거냐고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가 최수미 씨를 위해 저를 버려두고 갈 정도라면 제가 메시지를 보낸다 해도 그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 절친인 박서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서연이는 저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제가 결혼할 때도 제 들러리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이였죠. 저는 전화를 받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박서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어요. 지우야, 검진 잘 받았어? 아기는 괜찮아? 준호 씨가 같이 가줬지?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더욱 쏟아져 나왔어요. 서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 질렀어요. 이준호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최수민이랑 연락 끊긴 지가 몇 년인데
그 여자 때문에 임산부인 너를 버려두고 가.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따져야겠어. 저는 서둘러 말했어. 안 돼, 서연아. 나 지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게다가 나 임신 중이라 그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게다가 나 임신 중이라 그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는 너무 물러 터졌어. 이준호가 그걸 아니까 이렇게 너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하고 대답하고 서연이와 몇 마디 더 이야기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죠. 이렇게 좋은 친구가 저를 지지해주니 제가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뱃속의 아기가 제 감정을 느꼈는지 살짝 태동을 했죠. 저는 배를 쓰다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야, 네. 엄마 때문에 네가 속상하게 됐네. 걱정 마.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네가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준호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볐죠. 배가 좀 고팠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침 식사만 조금 먹은 것이 생각났죠.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달걀 몇 개와 우유 한 병뿐이었죠. 식사를 마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준우 씨의 소식이 있을까 해서였지만 한참을 찾아봐도 그가 올린 것은 없었죠. 그의 메신저 프로필을 다시 눌러보니 아직도 우리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 배경이었어요. 우리의 신혼집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사진들을 보니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는 그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전화한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빨리 소셜미디어 봐봐. 정유진이 올린 거 봤어. 정유진은 저와 서연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준호 씨 회사 직원이기도 했어요. 평소에도 우리와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죠. 아니, 못 봤는데. 왜? 정유진이 뭘 올렸는데? 빨리 가서 봐.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준호 씨랑 최수미 씨가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말이야. 중요한 건 이준호 씨, 수미 씨가 식당에서, 중요한 건 이준호 씨, 수미 씨 어머니가 너한테 준 그 가구 팔찌가 시어머니가, 너한테 준 그 가구 팔찌를 시어머니가. 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서둘러 소셜미디어를 열어 정유진의 게시물을 찾았어요. 과연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사진 속에는 준호 씨와 최수민 씨가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수민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 씨는 메뉴판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왼손목에는 그 익숙한 비즈 팔찌가 선명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 팔찌는 저와 준호 씨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 손목에 끼워주신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말씀하셨죠. 지우야, 이 팔찌는 우리 이씨 가문의 가보란다.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이제 내가 너에게 물려주니 너와 준호가 잘 살고 우리 이씨 가문에 얼른 건강한 손주를 안겨주길 바란다. 저는 이 팔찌를 늘 소중히 여겨 평소에는 아껴두었고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에만 꺼내 착용하곤 했어요. 어젯밤에도 일부러 깨끗이 닦아서 보석함에 넣어두었는데 어떻게 준호 씨 손에 들어가 최수민 씨를 만나러 가는데 저는 손가락을 떨며 사진 아래 댓글을 눌렀어요. 많은 동창과 직장 동료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이 이사님 옆에 이 미녀는 누구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이 이사님 첫사랑 최수민 씨 아니에요? 귀국했네. 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저를 태그하며 형수님, 이 이사님 보셨어요? 최수민 씨랑 같이 식사하시네요. 라고 말했죠. 이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정유진은 제가 준호 씨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이런 사진을 올린 것이 분명히 고의적이었어요. 저를 비웃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댓글을 단 사람들도 모두 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저는 서둘러 정유진에게 메신저를 보내 왜 이런 사진을 올렸냐고 얼른 지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유진은 이렇게 답장했어요. 김지우 씨, 그냥 이 이사님이랑 최수민 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신경 쓸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답장을 보면서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어요. 지우야, 그 여자랑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고의적인 거야. 이준호도 너무 심했어. 어떻게 가부팔찌를 하고 최수민을 만나러 가? 이건 대놓고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가부팔찌는 며느리 신분을 상징하는 건데 그렇게 한 건 너의 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애써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연아,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나는 준호 씨가 왜 그 팔찌를 가져갔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내 보석함을 열쇠로 열었지? 왜긴 왜야? 분명히 네가 눈치 못 챈 사이에 몰래 가져간 거겠지. 서연이는 말했어요. 지우야, 너는 더 이상 그 사람 걱정하지 마. 이준호는 너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뱃속의 아기도 신경 쓰지 않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최수민밖에 없어. 얼른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 저는 침묵했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준호 씨가 한 일들은 저에게 이혼을 고려하게 만들었어요. 그와 결혼한 지 3년,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는 이렇게 저를 대하다니. 제가 그와 계속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가 저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보고 싶었죠. 준호 씨는 거실로 들어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일어났어. 왜 불 안저 말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말끔한 모습과는 전혀 물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저는 그를 바라보았죠. 그는 새 정장을 입고 있어 그의 왼손목에는 그 빛이 팔찌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빼놓은 것이겠죠. 저는 그의 손목을 쏘아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준호 씨는 소파 옆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수민이 마중 나갔다가 밥 먹고 얘기 좀 하느라 늦었어. 너는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주방에 시켜서 뭐 좀 해달라고 할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최수민 씨와 밥 먹은 것이 아주 평범한 일인 것처럼요. 검진 이야기나 팔찌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죠. 저는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물었어요. 최수민 씨랑 밥 먹을 때 손에 차고 있던 그 비취 팔찌는요. 그거 제 팔찌인데 왜 그걸 가져갔어요? 게다가 최수민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걸 차고 갔다고요? 준호 씨는 제가 팔찌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색이 변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내자 얼굴색이 건했어요. 아, 그 팔찌? 어제 네가 보석함에 넣어둔 걸 갔는데 예뻐서 그냥 한 번 차봤어. 수민이랑 밥 먹을 때 차면 좀 격식 있어 보일 건 차봤어. 저는 그가 건네는 팔찌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는 그저 예뻐서 가져갔다고 말하다니. 게다가 최수민 씨를 만날 때 격식 있어 보이려고 찼다고요? 그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거죠? 이 며느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구, 팔찌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가 건네는 팔찌를 받지 않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 이 팔찌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팔찌를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고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최수민 씨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가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겨우 팔찌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그냥 한 번 찼을 뿐이지.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따지고 든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은 최수미 씨 때문에 검진 중인 저를 버려두고 갔어요. 이제는 며느리 신분을 상징하는 가고 팔찌를 차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비웃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겨우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할 때 왜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지 않았냐고요? 당신은 대체 심장이 있기는 해요? 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나 너랑 말 안 통한다. 피곤하니까 씻으러 갈게.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데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실망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는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기에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저를 상처 입힐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하고 불쌍한 김지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연아, 나 마음 정했어. 이준호 씨랑 이혼할 거야. 서연이는 금방 답장했어요. 지우야, 드디어 마음을 정했구나. 응원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그녀의 답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이혼이라는 길이 아마 힘들겠지만 저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요. 더 이상 이준호 씨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준호 씨는 침실로 들어간 뒤 쾅 하고 문을 닫았고 저는 혼자 텅 빈 거실에 남겨졌어요. 거실 탁자 위에 그가 방금 놓아둔 비치 팔찌를 바라보니 그 녹색빛이 지금 제 눈을 찌르는 듯했고 마치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얼굴에 눈물을 닦았어요. 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준호 씨가 감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모든 것을 그에게 양보하고 화가 나도 정말로 이혼까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죠. 제 뱃속에는 아기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약하게 있을 수 없었어요. 저와 아기를 위해 자존심을 지켜야 했죠. 저는 그 팔찌를 들고 위에 묻은 지문을 조심스럽게 닦아낸 뒤 보석함에 다시 넣었어요. 보석함을 잠그면서 일부러 열쇠를 제 휴대폰 스트랩에 걸어두었죠. 이번에는 그가 다시는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정리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다소 비꼬는 듯한 어조였어요. 김지우 씨 되시나요? 저는 정유진 씨 동료인데요. 방금 정유진 씨가 올린 소셜미디어 봤는데 이 이사님이랑 최수민 씨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들 뭐 다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저를 비웃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집 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2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먼 친척인 사촌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사촌 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어요. 지우야, 네 엄마한테 네가 임신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안부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소셜미디어 보니까 이준호 씨가 다른 여자랑 밥 먹고 있다. 게다가 네 갑오 팔찌까지 차고 있던데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저는 이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져서 먼 친척까지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촌 언니에게 몇 마디 말하고 가족들이 너무 일찍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메신저를 열어보니 평소에는 별로 연락하지 않던 여러 동창과 직장 동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캐물으며 구경하고 싶어 했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난리를 피우는지, 이준호 씨를 찾아가 울고불고 하는지, 최수미 씨와 머리채 잡고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베란다로 가서 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가끔 몇몇 집 창문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와 유난히 아늑해 보였죠.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다시 살짝 태동을 하며 저를 응원하는 듯했죠. 아기야, 엄마가 너를 속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세 가지 일을 할 거야. 첫째, 변호사를 찾아 이혼에 대해 알아볼 거야. 둘째, 우리 돈을 잘 지켜서 네 아빠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거야. 셋째, 할머니, 할아버지께 상황을 똑바로 말씀드릴 거야. 그분들이 너를 그렇게 아끼시니 분명히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야. 이 세 마디를 말하고 나니 제 마음이 단번에 환해졌어요. 전에는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실마리가 잡힌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준호 씨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집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카드, 그리고 결혼할 때 서류들을 꺼냈어요. 모두 잘 정리해서 서류 가방에 넣었죠. 이 물건들은 예전에는 모두 준호 씨가 관리했고 저는 한 번도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막 정리하고 있는데 침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 씨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다가 제가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너 지금 뭘 정리하는 거야? 왜 내 물건들을 만져?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해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 물건들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못 찾으면 안 되니까요. 준호 씨는 다가와 제 손에 든 은행 카드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런 건 내가 관리하면 돼. 너 임신 중인데 힘들게 그러지 마. 저는 옆으로 살짝 피하며 그의 손을 피했어요. 됐어요. 앞으로 집안일은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당신은 평소에 회사 이후 바쁘니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시간 없잖아요. 준호 씨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어요. 김지우, 무슨 뜻이야? 아직도 오일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내가 겨우 팔찌 하나에 밥 한 끼라고 말했잖아. 너 나랑 냉전하고 집안일 관리까지 뺏어가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은 저를 버려두고 혼자 검진을 받게 하고 최수미 씨를 마중 나갔어요. 이 씨 가문의 며느리를 상징하는 팔찌를 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게 만들었죠. 이런 일들은 겨우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준호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에게 맞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한참 동안이나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은 틀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애를 임신했으니 분명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리낌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비록 아기를 임신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기가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지 않고 집안에 따뜻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준호 씨의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김지우, 이혼 얘기 꺼내지 마. 나 동의 못해. 만약 네가 감히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를 보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건가요? 아니면 아기를 못 보게 할 건가요? 이준호 씨, 지금은 법치 사회예요.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만나요.
준호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 온순하던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문을 닫지 않아서 그가 안에서 물건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서류들을 정리한 뒤 서류 가방을 제 옷잔에 넣어 자물쇠를 채웠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준호 씨는 분명히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테고 최수민 씨 쪽에서도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기가 있고 서연이가 저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저 자신의 결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침실 문으로 가서 준호 씨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최수민 씨와 채팅 중이겠죠. 저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말했어요. 저 오늘 밤은 서재에서 잘게요. 편히 쉬어요. 내일 저 좀 나갔다 올 테니 집안일은 알아서 해요.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짜증나게 손을 휘저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연아, 내일 시간 돼? 나 변호사 좀 만나러 가고 싶은데 이혼 상담 좀 하려고. 서연이는 금방 답장했어요. 시간 돼. 내일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서연이 답장을 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야, 내일부터 엄마가 우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야. 아기도 엄마랑 같이 힘내야 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은 편치 못했죠. 꿈속에는 준호 씨와 최수민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무너지기 직전마다 아기가 살짝 태동을 하며 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깨어 세수를 한 뒤 간단히 아침 식사를 했어요. 준호 씨는 아직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를 깨우지 않고 어제 정리해둔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설 준비를 했어요. 막 문 밖으로 나서려는데 침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 씨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디가? 저는 그를 한번 돌아보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볼일 좀 보러 나가요. 점심은 아마 집에 와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에게 더 이상 캐물을 기회를 주지 않았죠. 아파트 단지 문 앞에 도착하자 박서연의 차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차문을 열고 앉았죠.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준비됐어. 우리 오늘 이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다자. 차가 출발했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저 자신과 아기를 위해 살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서연이가 운전하는 차는 잠시 후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아주 정식적인 법률사무소로 보였어요. 문 앞에는 눈에 띄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죠. 저는 마음이 좀 긴장되어 무의식적으로 서류 가방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는 제 긴장을 알아차리고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우야, 긴장하지 마.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러 온 거지. 잘못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 마음 편하게 먹어. 저희를 맞이한 분은 김씨 성을 가진 여자 변호사님이었어요. 40대쯤으로 보이는 분이었고 안경을 쓰고 계셨으며 말씀이 아주 온화하셨죠. 그녀는 저희를 접견실로 안내하고 물 한 잔을 따라준 뒤 말했어요. 두 분 앉으세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로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말을 정리하며 준호 씨와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부터 임신,
그리고 검진 약속을 해놓고 최수미 씨를 마중 나간 일, 가구 팔찌를 가지고 최수미 씨를 만나러 간 일,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요. 김 변호사님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노트북을 꺼내 기록도 하셨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김지우 씨, 먼저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선 김지우 씨는 임시우 씨는 현재 임신 중이십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 기간, 출산 후 임신 기간, 출산 후 1년은 경우는 여성이 1년 이내 또는 임신 중단 후 6개월입니다. 따라서 김지우 씨께서 이혼을 청구하시는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전에 제가 임신해서 이혼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훨씬 안심이 되었죠. 다음으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두 분이 결혼 후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 예를 들어 급여, 상여금, 사업수익, 지식재산권 수익 등은 모두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준호 씨가 혼인 존속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김지우 씨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 재산 분할 시 그에게 적게 분할하거나 아예 분할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집은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은 준호 씨가 결혼 전에 샀지만 결혼 후에 저희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어요. 이것도 공동재산인가요? 네,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집은 결혼 전에 구매한 것이므로 이준호 씨의 개인 재산에 해당하지만 결혼 후 함께 갚은 대출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김지우 씨는 이 부분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우 씨께서 언급하시는 시어머니께서 결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즘에 김지우 씨에게 증여하시며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며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전에 팔찌가 공동재산으로 취급될까봐 걱정했는데 제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안심이 되었죠. 서연이는 옆에서 덧붙여 말했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준호가 최수민 때문에 임신한 김지우를 혼자 검진 밖에 버려두고 갔어요. 이런 행위도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과실 행위로 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과실 없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원, 다른 사람과의 동거, 가정폭력 행사,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타 중대한 과실. 이준호 씨는 김지우 씨의 임신 기간 동안 다른 여성을 위해 합니다. 이는 여성을 위해 김지우 씨의 검진 요구를 무시했으므로 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검진 예약 기록, 김지우 씨와 이준호 씨의 통화 기록, 그가 최수민 씨를 마중 나간 증거 등이요.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저 검진 예약증도 있고 준호 씨와의 통화 기록도 있어요. 정혜진이 올린 소셜미디어 사진도 저장해 두었어요.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까요? 네,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지우 씨는 이준호 씨와 최수민 씨의 채팅 기록, 계좌 이체 기록 등을 수집하여 그들의 연락이 긴밀하다는 것과 이준호 씨가 최수민 씨에게 돈을 썼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준호 씨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물었죠. 변호사님, 그럼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나요? 먼저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김지우 씨는 먼저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자신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자녀의 양육권은 김지우 씨에게 재산 분할 요구, 손해배상 금액 등입니다. 그런 다음 이준호 씨에게 보여주고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지우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기의 양육권은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죠.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양육권이 저에게 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김지호 씨에게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혼 후 만 2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지호 씨의 자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난 후 만 2세 미만이라면 김지호 씨가 양육 능력이 있는 한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김지호 씨에게 판결됩니다. 게다가 이준호 씨의 무시해 행위는 김지호 씨의 무시해 미는 김지호 씨의 무시해 미는 게다가 이준호 씨의 무시해 미는 김지호 씨의 미는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자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어요. 저는 김 변호사님을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럼 지금 바로 변호사님께 이혼 합의서 초안 작성을 부탁드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한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한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어님은 말했어요. 김지우 씨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혼 합의서도 최대한 빨리 작성해드리고 이혼 합의서도 이런 것들이 김지우 씨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검진 예약증, 통화 기록 캡처본, 정유진의 소셜미디어 사진 인쇄본을 꺼내 김 변호사님은 그것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증거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 결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동재산증명등본, 공동재산증명 등 경명 등 몇 가지를 더 보충해 주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뱃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제 마음속의 긴장감과 불안감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확고한 결심이었죠.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지우야. 내가 말했지?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문제없을 거라고. 이제 첫 단계는 잘 마쳤으니 다음은 증거 수집하고. 이제 첫 단계는 말했어요. 다음은 증거 수집하고 이준호한테 통보하는 일만 남았어. 응. 고마워 서연아. 우리 첫 단계 순조롭게 마친 거 축하하자. 우리는 근처 식당을 찾아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을 시켰어요. 식사 중에도 서연이는 준호 씨가 재산을 이전하려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 계속 도와주었어요. 지우야, 집에 가서 집안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봐. 최근에 큰 금액이 이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얼른 캡처해서 저장해놔. 그리고 이준호 씨 회사 수익도 네가 잘 알아봐야 해. 그 사람이 몰래 빼돌리지 못하게. 언젠가는 아실 테니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씀드려야지. 서연이는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아끼시니 분명히 너를 지지해 주실 거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는 저를 아파트 단지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내릴 때 서연이는 말했어요. 지우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고마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호 씨는 집에 없었고 아마 회사에 갔을 거예요. 저는 침실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우리 공동은행 계좌에 로그인하여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 확인해보니 깜짝 놀랐죠. 최근 한 달 동안 준호 씨는 무려 3번에 걸쳐 1,0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이체 기록에 있는 수취인느냐고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제 마음이 철렁 내름이었고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김 변호사님은 금방 답장했어요. 네, 재산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을 이전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재산 분할 시 이 5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게 적게 분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이 책 기록들을 보며 화도 나고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화가 나는 것은 준호 씨가 몰래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일찍 발견해서 아직 되찾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이제 다음 단계인 돈을 지키는 방향이 잡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누가 이체받았는지 빨리 알아내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준호 씨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했죠. 컴퓨터 화면에 있는 5천만 원 이체 기록을 보면서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5천만 원은 우리가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었어요. 원래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조기 교육비로 쓸 생각이었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아기가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준호 씨는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몰래 이체했고, 심지어 낯선 계좌로 보낸 것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어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이체 사실을 모두 말씀드리고 캡처한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가 진지해지셨어요. 김지우 씨, 이건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분증과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두 분 공동 계좌를 개설한 은행입니다. 또한 증명 정보를 확인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수민 씨와 관련해 정지 신청하세요. 먼저 이준호 씨가 더 이상 돈을 인출하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지체 없이 신분증과 결혼증명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 내내 그 수취인이 대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최수민 씨 가족일까? 아니면 준호 씨가 재산 이전을 위해 찾아낸 아는 사람일까?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준호 씨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노리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창구로 가서 상황을 직원에게 모두 말했어요. 직원은 제가 임신 중이고 매우 초조해 보이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계좌 정보를 확인해주고 그 세 건의 이체 기록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고객님, 계좌에 비례면 거래 권한을 정지하려면 부부 양측의 신분증과 계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님 혼자뿐이셔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저만 그는 돈을 이체했어요. 저 말을 듣자마자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행 규정이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 계좌 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후에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유효 기간은 7일이며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충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계좌를 정지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정지해 주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준호 씨가 더 이상 돈을 이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었어요. 직원은 서둘러 계좌 정지를 처리해주고 계좌 거래 내역서 한 부를 인쇄해서 저에게 증거로 잘 보관하라고 했어요. 내역서를 들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죠. 적어도 이 7일 동안은 준호 씨가 계좌에 남은 돈을 건드릴 수 없을 테니까요. 은행에서 나와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계좌 정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은 잘하셨습니다. 임시정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이미 조사원을 통해 수취인 신분을 확인 중입니다. 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 집안의 다른 공동재산,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두 명확히 확인해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과일 가게를 지나면서 신선한 과일을 좀 샀어요. 저녁에 시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생각이었죠. 이전에 준호 씨와의 일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기회에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이미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는 여전히 집에 없었고 아마 회사에 갔을 거예요. 저는 과일을 거실 탁자 위에 놓은 뒤 집안 서랍과 찬장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숨겨둔 재산 증명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30분 넘게 뒤진 끝에
정말로 주식계좌, 은행 카드 한 장을 찾아냈어요. 이 카드는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저는 서둘러 은행 카드를 들고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주식 계좌에 로그인했어요. 계좌에는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 있었고, 최근에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니, 현금화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니 현금화하려는 듯 보였어요. 저는 계좌 정보와 거래 기록을 모두 캡처하여 제가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준호 씨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 테이블 위에 놓인 주식 은행 카드를 보고는 얼굴색이 단번에 변했어요. 김지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물건 만지라고 했어?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보며 말했어요. 다는 물건을 만지다니요. 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가 결혼 후에 만지다니요. 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가 결혼 후에 모은 고는물이가. 준호 씨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무슨 5천만 원? 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주식 계좌는 내가 결혼 전에 개설한 거야. 안에 있는 돈은 내 돈이고 너랑은 상관없어. 결혼 전에 개설한 계좌라도 결혼 후에 거래해서 발생한 수익은 공동재산이에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그의 앞에 던지며 말했어요. 직접 봐요. 이 세 건의 이체 금액 가치는 5천만 원이에요. 당신이 이체한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이체했어요? 최수민 씨한테 이체한 거 아니에요? 준호 씨는 내역서를 한 번 보고는 얼굴색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서둘러 내역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나 그냥 친구 도와주려고 돈 돌려준 거야. 며칠 있으면 다시 돌려줄 거라고. 괜히 유난 떨지 마. 친구 도와주려고 돌려줬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친구가 5천만 원이나 돌려줬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친구가 5천만 원이나 돌려줘야 하는데 저한테 산이 한마디 없이 그래요? 준호 씨는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단번에 초조해졌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김지호, 너 미쳤어? 계좌를 정지하면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해? 아기가 태어나면 돈도 필요할 텐데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의 손은 매우 강하게 제 손목을 꽉 쥐어 아팠어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기적이라고요?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릴 때는 이진호 씨, 당신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준호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반박할 말을 하지 못했죠.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들고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어요. 저는 어렴풋이 계좌가 정지되어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들었죠.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정리를 마치자 김 변호사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그 수취인의 신분이 확인되었다고 했죠. 최수미 씨의 오빠인 최수혁이라고요. 이 소식을 보자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과연 최수미 씨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죠. 준호 씨는 감히 우리 돈을 최수미 씨 오빠에게 이체하다니. 이건 명백히 최수미 씨에게 돈을 쓴 것이었고 우리의 공동 재산을 그의 백월광을 기쁘게 해줄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서연이에게 말했고 서연이는 메신저로 준호 씨를 정말 멍청한 놈이라고 욕했어요. 어떻게 돈을 최수민 오빠한테 이체해? 이건 증거를 남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우야, 너 이제 증거가 더 확실해졌어. 그 자식이 어떻게 갈대마나 보자. 저는 서연이에게 답장했어요. 알겠어. 내일 바로 이 증거 변호사님께 드려서 이혼 합의서에 추가해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밤에는 시부모님 댁에 가서 상황을 똑바로 말씀드릴 거야. 서연이는 말했어요. 좋아.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분명히 네 편을 들어주실 거야. 만약 이준호가 너랑 싸우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실에서 나왔어요. 주르 씨는 여전히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과일을 들고 말했어요. 저 시댁에 좀 갔다 올게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준호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나 말했어요. 어디가? 우리 부모님께 고자질하려는 거야. 김지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지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죠. 시부모님 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마음이 좀 긴장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실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그들의 지지가 있다면 이혼할 때 제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문을 연 분은 시어머니셨어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죠. 지우야 왔니? 어서 들어와. 내가 방금 닭곰탕을 끓였는데 너한테 갖다 주려고 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왔니? 어서 앉아. 요즘 몸은 좀 어떠니? 아기는 괜찮아? 시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준호 씨와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검진받을 때 그가 최수민 씨를 마중 나간 일부터 가구 팔찌를 가지고 최수민 씨를 만나러 간 일, 그리고 최수민 씨 오빠에게 5천만 원을 몰래 잊지 일까지요. 저는 말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졌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다 준호 그 못된 녀석 잘못이야.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철이 없게 만든 거지. 걱정 마. 우리는 분명히 네 편이야. 절대 네가 속상하게 두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도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준호 이 자식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내가 지금 당장 그 자식한테 전화해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더욱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시부모님도 저를 지지해주고 서연이도 저를 도와주고 아기도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들어 준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2번 울리자 연결되었죠. 시아버지는 전화에 대고 소리 질렀어요. 이준호,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기어와. 안 오면 네 다리 부러뜨릴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시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변명하지 마. 무슨 회사에 급한 일이야. 네가 무슨 일이 집안일보다 중요해. 지금부터 30분 안에 돌아와. 안 그러면 나를 네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손까지 떨며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시아버지께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몸 상해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몸 상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몸을 돌려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우야,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 준호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너 지금 임신 중이니 몸 상하면 안 돼. 아기한테 안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도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엄마한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집안 돈까지 몰래. 네가 준호한테 시집왔으니 네가 준호한테 시집왔으니 우리 이씨 가문의 사람이야. 정말 혼내야 해.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붉은색 보석함 하나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금팔찌 한 쌍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팔찌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지우야, 이 팔찌는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물려줄 테니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작은 마음이야. 앞으로 준호와 네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내가 인정한 며느리야. 저는 그 금팔찌 한 쌍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귀해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시어머니는 팔찌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너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 곧 태어날 손주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 곧 태어날 손주에게 주는 것이기도 해. 걱정 마. 네가 준호랑 이혼하든 이 아이는 우리 이씨 가문의 자손이야. 앞으로 아이의 생활비, 학비는 우리가 오래 책임질 테니 너 혼자 고책임질 테니 너 혼자 고도 책임질 테니 준호가 감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문제로 너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 자식과 부자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우리 늙은 부부가 비록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너를 절대 속상하게 두지 않을 거야. 시부모님의 확고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큰 돌더미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원래는 그들이 자기 아들 편을 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현명하고 저를 감싸주시다니. 2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 씨가 온 것이겠죠. 시어머니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준호 씨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의 굳은 얼굴과 제 붉어진 눈을 보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저 찾으셨어요? 시아버지는 그를 무시하고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 앉아봐. 내가 김지우 검진받을 때 최수민 마중 나갔어. 안 나갔어? 네가 집안의 가구 팔찌를 가지고 최수민에게 줬어. 안 줬어? 네가 몰래 5천만 원 써. 준호 씨의 얼굴색이 단번에 창백해졌어요.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죠.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다 오해예요. 아버님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라고? 시아버지는 탁자를 치며 화가 나서 일어섰어요. 김지우가 우리한테 다 말했어. 은행 거래 내역까지 다 있는데 네가 우리 늙은 부부를 늙어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말해봐. 네가 김지우한테 면목이 있어? 뱃속의 아기한테 면목이 있어? 이 가정한테 면목이 있냐고.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했어요. 준호야, 네가 김지우랑 결혼한 지 3년. 김지우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봤어. 이 가정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너를 돌봤는데 이제 임신했으니 네가 이렇게 대하는 거야. 네가 그 아이한테 면목이 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순간 어리석었어요. 최수민을 마중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였고 갑옷 팔찌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였고 최수혁한테 돈을 이체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라고? 저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은 한순간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진작부터 이렇게 할 작정이었어요. 당신은 제가 감히 당신과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기에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저를 상처 입힌 거예요. 이제야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잘하고 너랑 아기를 잘 돌보고 다시는 최수민이랑 연락하지 않을게. 응?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준호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합의서도 곧 작성될 거예요. 당신도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준호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초조해졌어요. 지우야, 나랑 이혼하지 마. 응? 나 너 없으면 안 돼. 아기도 아빠 없으면 안 되고 아기는 아빠가 있지만 이 아빠는 엄마를 존중하지 않고 가정을 배신하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이 정말로 아기를 위한다면 제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옳은 말이다. 시아버지도 말했어요. 이준호, 김지우가 결정했으니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 이건 다 네가 잘못한 일이고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해. 만약 네가 이혼할 때 김지우를 힘들게 하면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준호 씨는 시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또 저를 보며 자신이 이미 마음을 정했고 더 이상 되돌릴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빛이 텅 비었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시간이 늦어서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합의서도 받아야 해서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바래다 줄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 혼자 돌아가는 건 걱정돼.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 준호 씨 잘 다일러서 더 이상 헛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랑 같이 다시 찾아뵐게요. 지우야, 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시부모님 댁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제 마음은 유난히 가벼웠어요. 이전의 긴장감, 초조함, 서러움은 이제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남았죠. 집에 돌아온 이준호 씨는 거실에 없었고 아마 침실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서재로 들어가 시어머니께서 주신 금팔찌를 조심스럽게 보석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이혼 합의서를 받으러 가겠다고요. 김 변호사님은 금방 답장했어요. 네, 김지우 씨.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고 이혼 합의서도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오셔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재산 보전 신청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약 이준호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하여 그가 더 이상 재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김 변호사님의 이렇게 전문적인 도움, 시부모님의 지지, 서연이의 동반, 그리고 아기의 격려까지. 저는 분명히 순조롭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깨어 아침 식사를 했어요. 준호 씨는 아직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를 깨우지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님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 보전 신청서를 저에게 건네며 자세히 조항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김지우 씨, 이혼 합의서에는 아기의 양육권은 김지우 씨에게 귀속되고 이준호 씨는 아기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은행 계좌에 남은 돈, 주식 계좌에 남은 돈, 주식 계좌에 남은 돈, 주식 계좌 수익, 그리고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주택담보 대출의 가치, 그리고 결혼 후도 김지우 씨에게 기증하되 분할됩니다. 이준호 씨가 이전한 모두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꼼꼼히 읽어보았고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문제가 없었기에 서명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죠. 다음으로 김지우 씨는 이 이혼 합의서를 이준호 씨에게 전달하여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서명하도록 해야 하면 저희는 구청에 동의하면 저희는 구청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구청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죠. 이혼 합의서를 준호 씨에게 전달하여 서명하게 하는 것. 그가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과 아기를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좀 샀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니 저와 아기를 먼저 잘 돌봐야 했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 씨가 집에 있었고 심지어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배달 음식 용기가 놓여 있었고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심하게 물었어요. 아침 내내 안 보이더니. 저는 그를 무시하고 장바구니를 주방에 놓은 뒤 서류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 재산, 보전 신청서, 그리고 정리해둔 증거 자료들을 꺼내 하나하나 거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친 뒤에야 저는 소파의 다른 쪽 끝에 앉아 말했어요. 이준호 씨, 휴대폰 그만 만지고 이것들 좀 봐요. 준호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무심하게 거실 탁자 위의 서류들을 훑어보았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지우, 장난치는 거야? 나한테 이혼으로 겁주지 마. 난 그런 거 안 통해. 네가 내 애를 가졌는데 설마 정말 나랑 이혼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화내지 않고 그저 증거 자료들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먼저 이 증거들을 보고 나서 저한테 겁주는 거냐고 말해요.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증거 자료들을 들어 넘겨보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에 있는 5천만 원이체 기록과 수취인이 최수민 씨의 오빠인 최수혁이라는 증명을 보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버텼어요. 겨우 돈 좀 친구 도와주려고 돌려준 거 아냐. 그 친구가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돌려줬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최수혁 씨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어요. 봐요. 이 5천만 원이 최수혁 씨 계좌로 들어간 후 당일에 최수민 씨에게 이체되었고 생활비라고 메모까지 되어 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은 우리 공동 재산을 당신의 100월권을 기쁘게 해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고도 겨우 돌려준 거라고 말할 염치가 있어요? 준호 씨의 얼굴색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그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았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최수혁이 분명히 나한테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요? 나한테 숨겨줄 거라고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최수민 씨는 그저 당신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그 사람이랑 다시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배신하는 일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눈빛이 텅 비었어요. 저는 그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산 보전 신청서를 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거요. 만약 당신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히 또 재산을 이전하면 저는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할 거예요. 그때는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될 것이고 당신 회사 배당금까지도 포함될 거예요. 무슨 상관이 없어요? 저는 결혼 후 준호 씨 회사 재무제표를 꺼냈어요. 당신 회사 수익은 우리가 결혼 후에 모은 공동 재산이에요. 저에게 분할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혼인 존속 기간 동안 재산을 이전하고 임신 중인 저를 무시한 것은 중대한 것이에 해당하며 재산 분할 시 제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될 거라고요. 준호 씨는 제 손에 들린 재무제표를 보고 또 거실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더니 마침내 당황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이혼 합의서를 잡으려 하며 말했어요. 안 돼. 이 이혼 합의서는 서명할 수 없어. 김지우, 우리 다시 잘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 앞으로는 절대 최수민이랑 연락하지 않을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저는 그의 손을 피하고 이혼 합의서를 거두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준호 씨, 처음에 당신이 저를 혼자 검침 밖에 버려두고 최수미 씨를 마중 나갈 때는 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가부 팔찌를 차고 최수미 씨를 만나러 갈 때는 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 안 했어요? 제 말은 마치 칼수미 씨에게 몰래 재산을 이전할 때는 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 안 했냐고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힘없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서연이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러 갔는데 문 밖에는 시부모님과 최수미 씨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얼굴에는 서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말했어요. 김지우 씨, 제가 설명하러 왔어요. 저랑 준호 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5천만 원은 제 오빠가 준호 씨한테 빌린 돈이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그녀를 밀치며 말했어요. 여기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 우리가 이미 다 알아냈어. 그 5천만 원은 네가 네 오빠 시켜서 준호한테 달라고 한 거잖아. 이 여자 좋은 날 안 지내고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 정말 너무하다. 시아버지도 하나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수미 씨, 우리 이씨 가문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 당장 떠나세요. 최수미 씨는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저를 감싸주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얼굴색이 불그락불그락해졌고 문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준호 씨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와 최수미 씨를 잡으려 했어요. 수민아, 우리 부모님 말씀에 신경 쓰지 마. 내가 바래다 줄게. 준호 씨지. 시아버지가 그를 막아섰어요. 이준호, 네가 오늘 이 문을 한 발짝이라도 나서는 순간 우리를 네 부모라고 생각하지 마. 최수민 씨를 보다가 화가 난 시부모님을 보다가 결국 손을 내렸죠. 최수민 씨는 준호 씨가 자신을 돕지 않고 시부모님께까지 혼나자 화가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몸을 돌려 달려갔어요. 최수민 씨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녀가 먼저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런 처지에 놓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시부모님은 집으로 들어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준호야, 네가 봤겠지만 김지우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어.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얼른 서명해.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우리 씨 가문의 체면을 깎지 말고. 시아버지도 말했어요. 네가 아직 양심이 있다면 얼른 서명하고 김지우에게 줄 재산은 다 줘라. 더 이상 나랑 네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네가 김지우를 힘들게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너랑 부자 관계를 끊을 거야. 준호 씨는 시부모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또 제 손에 들린 이혼 합의서를 보더니 자신이 더 이상 되돌릴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목소리가 잠겨 말했어요. 서명할게요.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와 펜을 그에게 주었고 그가 한 획 한 획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서명을 마친 준호 씨는 이혼 합의서를 저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김지우, 미안해. 앞으로는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기도 자주 보러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를 보러 오는 것은 아기가 원하느냐에 달렸고요.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5천만 원은 일주일 내로 2,500만 원을 저에게 돌려줘야 해요. 안 그러면 김 변호사님께 당신을 고소하라고 할 거예요. 준호 씨는 서둘러 말했어요. 돌려줄게. 내일 바로 최수민 찾아가서 돈 돌려달라고 할게. 일이 해결된 후 시부모님은 저와 잠시 더 함께 계셨고 저에게 자신과 아기를 잘 돌보라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말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들이 가실 때 준호 씨도 함께 데려가셨는데 그에게 반성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집이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이혼 합의서를 서류 가방에 넣은 뒤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유난히 상쾌했죠. 저녁에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준호 씨가 서명한 이야기를 그에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기뻐서 소리 질렀죠. 너무 잘 됐어, 지우야. 드디어 해방됐구나. 내일 바로 너랑 같이 구청에 가서 서류 처리할 거야. 처리 끝나면 우리 축하 파티하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축하 파티는 됐고 우리 간단하게 밥 한 끼 먹자. 나 지금은 그저 몸조리 잘하고 싶어. 아기 태어나면 일자리 구해서 잘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가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단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시원한 느낌을 주었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야, 엄마가 드디어 우리를 위한 삶을 쟁취했어. 앞으로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뱃속의 아기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살짝 태동을 하며 저에게 응답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저와 서연이는 함께 구청에 가서 이혼 절차를 봐봤어요. 이혼 증명서를 받는 순간 저는 붉은색 책자를 보면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은 기쁨을 느꼈어요.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우야, 이제 다시는 증오한테 시달릴 일 없어. 우리에게는 좋은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구청에서 나와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어요. 지우야, 원래 살던 집에 살기 싫으면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랑 같이 어머님, 아버님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와 서연이는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에 서연이가 말해주었죠. 준호 씨가 최수민 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최수민 씨는 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그저 예비용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대요. 준호 씨는 최수민 씨에게 혼나고 돈도 못 받은 채 초라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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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듣고도 이런 차지에 놓인 것은 모두 그 자신이 이혼 후의 삶은 매우 알찼어요.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일을 찾았고 돈도 벌면서 저와 아기를 돌볼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자주 저를 찾아오셔서 보양식과 신선한 채소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서연이도 자주 저를 찾아와 대화 상대가 되어주었고 가끔은 청소도 도와주었죠. 몇 달 후 저는 순조롭게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어요. 시부모님은 손주를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이 자신들의 보물 같은 손주라고 자랑하셨죠. 준호 씨도 아기를 몇 번 보러 왔고 올 때마다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빚진 2,500만 원도 자발적으로 돌려주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미움이 아니라 옅은 체념만 남았어요. 아기가 100일이 되는 날, 저는 작은 100일 잔치를 열어 시부모님, 서연이,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을 초대했어요.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품속에서 잠든 아기를 보면서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죠.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우야, 봐봐. 지금 얼마나 좋아. 아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준호랑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예전에는 이혼하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겠어.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다가와 말씀하셨죠. 지우야,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면 거부하지 마. 너는 아직 젊고 더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미래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지만 아기가 곁에 있고 가족과 친구들을 고 가족과 친구들을 고 가족과
예전에는 결혼이 여자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가정을 위해 저의 꿈과 경력을 포기했어요. 준호 씨의 배신을 겪고 나서야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만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사랑스러운 아기, 안정적인 일,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저는 제가 노력하면 반드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아기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